반갑습니다. 어해용이라고 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통합의학적인 캔서 IVNT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참 아름다운 오래된 고목입니다. 제목은 통합의학적인 캔서 IVNT입니다. 본 강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과 그림 위주로 주로 편집했습니다. 저는 어해용이라고 하고 비타민과 암을 주제로 여러 학회와 강의 그리고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암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라는 화두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암을 접근하는 그다음에 치료 대상으로 환자로서 의사로서 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형식으로 시선을 갖고서 정리해 봤습니다. 과학적인 접근, 인간적인 접근, 그리고 암 이셀프 이 세 가지 시선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학은 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 과학은 1960년대에 어느 생물학자가 발견한 현미경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개체 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단위인 세포를 알면 그 개체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적인 접근법이 생물학의 기초가 되었고 여기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특히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거대한 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른바 닉슨의 암과의 전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70년대부터 시작했었죠. 신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암을 정복하고 예방하고 싶은 그의 욕망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초하여 원래 수술적인 치료와 방사선적인 치료 이외에 케모세라피, 세포독성에 있는 케미칼 이외에도 1980년대 타겟 세라피 그리고 최근에 면역 치료까지 다양한 케미칼들이 물밀듯이 폭발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마법의 총알은 있는가? 광범위한 약 3만 명의 유방암 환자에게 치사량까지의 케모세라피를 고용량 복합으로 시도해서 그 결과를 냈던 논문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탬프 세라피 스타디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03년도에 중단되었습니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았기에 논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단돼 버렸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1980년대 내외 과학자들과 우리 의학자들은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전체는 부분의 단순합보다 크다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세포 생물체 N은 단세포에는 없는 우리가 모르는 그 또 다른 무엇이 있지 않는가라는 감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세포를 치료하면 과연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개체가 치료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바 분석적인 접근의 한계를 느껴서 통합의학적인 접근을 해보자 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암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본론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암의 접근, 암을 바라보는 시선을 인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본 스캔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어디 메타가 됐고 핫업테이가 있으니 스테이지 몇 정도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무슨 치료를 하고 수술은 뭐하고 향후 예후는 어떨 것이다.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이 사람이 본스캔이 아닌 본스캔을 찍은 사람의 사진을 옆에 두고 생각한다면 어떠신지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친구라면, 내 가족이라면, 또는 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결코 암이 아닙니다. 암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암 치료가 아닌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 이른바 미국 리오단 클리닉의 창시자 휴 리오단이 했던 말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도널드 트럼프. 그가 최근에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치료가 완치되었다고 퇴원했죠. 그때 백악관의 의료진들이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러이러한 치료를 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에게 했던 영양치료는 아연, 비타민 D, 파모티딘, 멜라토닌, 그리고 데일리 아스피린과 비타민 C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양치료, 약물치료, 기능의학적인 영양치료의 핵심은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충분한 치료 용량으로 막연한 예방 용량, 비타민C 하나 어떻게 먹어볼까, 햇빛 좀 쬐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닌 치료 용량으로,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으로 먹는 거 말고 필요하다면 IV 형태로라도 하는 것이 이러한 영양치료의 핵심, 시의적절함이 그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0년 초 캐나다에서 열렸던 이 학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암 환자의 치료를 3가지 토픽으로 해서 역특회를 열었습니다. 라이프 케어의 질, 그리고 항암 방사선 수술 전의 하이드레이션,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암의 예방까지가 그 주제였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암 환자 내지는 암에 대한 IVNT는 3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시데이티브 세라피, ROA 버스트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터뜨려 죽이는 치료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넘어서서 IV 서포트입니다. 암 환자가 항암 방사선 후에 괴로워하는 것들, 방사선의 합병증의 예방, 수술 후에 회복을 돕기 위한 것들, 즉 정상세포는 보호하고 항암 치료를 뒷받침하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치료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예방의학적인 캔서 IVNT, 서큘레이팅 스템셀을 억제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암의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를 교정하거나 진정하는 것이 이러한 IVNT 캔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암 환자를 위한 IVNT는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해왔던 옥시데이티브 세라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하이도즈 인트라비너스 비타민 C, 그 다음에 H2O2, 오존, 그 다음에 UBI, 그 다음에 아스테뉴에이트 등의 IV 형태로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환자의 캔서 페이션트의 서포트, 항암방사선의 회복 등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세포는 보호하고 항암치료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는 겁니다. 이른바 항산화 부스터들, 로우 도즈 IVC, 글루타치온, N-아세틸 시스테인, 알파 라이폴릭 애시드, 그다음 비타민 B군 엑스트라, 감초, DMSO, 커큐민, 실리마린, 레스브레틴 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들어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막연히 좋다가 아니라 그 근거들이 확실히 밝혀진 성분들과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인 프리벤티브 IVNT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치료 내용은 하이도즈 IVC. 제가 자꾸 IVC를 하이도즈와 로우도즈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비타민C는 성분이 하나이나 그 하이도즈일 때와 로우도즈일 때가 다른 치료입니다. 로우도즈는 옥시데이티브 세라피이고 하이도즈는 반대로 로우도즈는 안티옥시단트고 하이도즈는 옥시데이티브 세라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개똥쑥의 IVA, 커큐민, 오존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어떻게 항암 효과를 내는가, 단순히 삶의 질을 교정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닌 항암 효과를 내는가에 대한 방대한 논문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암세포의 발현을 위해서는 하이폭시아 인듀시블 팩터 1알파가 발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발현되는 조건은 가장 큰 것이 조직 내에 비타민C가 낮거나 또는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이 있을 때 하이폭시아 인듀시블 팩터 1알파는 발현됩니다. 거꾸로 비타민C가 충분하거나 아주 충분하거나 내지는 산소가 충분하면 이 원소는, 이 팩터는 디그라데이션 돼서 온코진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암 환자 비타민C를 한 10여 년 동안 해서 많은 분들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 치료를 하십니다. 근데 막연히 이 환자는 비타민C를 50g 줘야지, 70g 줘야지, 그리고 달아놓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고농도의 비타민C가 암 환자한테 효과가 있으려면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프리퀀시, 일주일에 2번 줄까, 3번 줄까, 1번 줄까, 한 달에 한 번 와서 주사 맞으면 그거는 IVC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할까? 한 1, 2주 할까? 아닙니다. 최소한 프로토콜대로 따랐을 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타민C 원료 자체가 훌륭해야 됩니다. 그 뜻은 다 산화돼 버리고 이미 효과가 없는 것을 쓰면 의미가 없다. 충분히 차광되고 충분히 냉동, 콜드 체인으로 내려버리는 것을 써야 된다 라는 뜻이고, 비타민C 용량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한테 몇 g을 줄까? 체중이 100kg인 사람한테 10g을 줘놓고 난 하이도즈 IVC를 했다? 자기 기만인 것이죠. 애들은 그럼 거꾸로 15kg인 애들은 몇 g을 줘야 될까? 그 체중 대비해서 충분한 목표 용량을 줘야 되고, 주사의 속도 다 좋은데 달아놓고 한 1분에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그건 주사를 준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만 좋은 것이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최소한 2에서 3 드롭 퍼 세컨 1초에 두세 방울 이상을 주어야 나는 고농도의 비타민C를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농도의 비타민C 수액의 농도 약 비타민C 10g당 1g당 수액 약 10cc를 얘기하고, 할 수만 있다면 여력이 된다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좀 좋은 것도 이른바 기폭제라고 하는 것도 알파 라이포릭 애시드 등을 줄 수 있고, 주사하는 방법 컨티뉴스로 줄지 부스터로 줄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완벽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프로토콜을 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충분히 올라가야 됩니다. 체중 대비하여 그 환자의 옥시데이티브 버든에 대비하여, 그래서 어떻게든지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주사한 후에 올라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10년 전쯤에는 그 방법이 없어서 막연히 체중 대비했으나 최근에는 직접법, 피를 뽑아서 센트리프지 돌려서 냉동해서 보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번거롭다면 간접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초진 환자에서 암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이 환자에게 몇 g까지 올릴까라는 기준점을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체중 대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75kg인 환자는 최소한 80g 이상의 비타민C를 놓아야 혈중 비타민C 농도가 400 이상이 되기 시작하니 이 환자는 80g을 목표로 비타민C를 올리고 유지해야 되겠군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80g을 놨을 때 정말 400이 됐을까?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외래에서 1차 진료에서 가장 편리한 것은 혈당값과 비타민C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핑거스틱 블러드 글루코스 모니터와 하이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로 이루어온 혈중 비타민C 톡도 혈당 체크한 것이 혈중 비타민C 농도와 잘 코릴레이션이 되니 이 방법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 강의였습니다. 눈이 시원하시길 바라면서 멋있는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이러한 고농도 비타민C를 하는 실제적인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리오단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이 리오단 프로토콜의 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C 50g, 부피로 100cc를 주려면 500cc 수액제를 잡아서 미리 약 100cc 정도를 빼면 수액은 약 398이 되고, 여기에 비타민C 50g, 부피로는 100cc를 넣고 마그네슘 등등을 2cc로 넣으면 토탈 파이널 볼륨은 500cc가 되니 이거를 비타민C 1g당 약 1분의 속도로 주사하는 것이 기준 프로토콜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올리는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 25, 50g 3번 연속 주어서 혈중 비타민C 농도가 400이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됐다면 50g으로 주 2회 유지하고, 혈중 농도가 400이 안 됐다면 50에서 75로 늘려서 75로 4번 연속 주사하고, 그 후에 또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측정하여 400이 됐다면 75로 주 2회 유지하고, 400이 안 됐다면 100g까지 증량하여 주 3회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권고안입니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코로나, 코비드-19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있긴 하나 그 모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비타민C가 세계 오스모레큘러 소사이어티에서 코비드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상하이 그룹에서도 비타민C를 대량 투여하고 있습니다. 대량이라는 뜻은 여러 사람한테 준다는 뜻이 아니라 고농도로 충분히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시오 야나기사상이 회장으로 있는 세계 오소밀크라 소사이어티에서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해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이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항염, 심한 바이러스 인펙션이나 체력이 저하됐을 때는 약 25g에서 100g 정도를 수액 약 250에서 500 내외에서 주위에 주사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항암에 대해서는 체중 기준에서 약 50g에서 75 내지는 100g까지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1초에 2.5방울 내외, 그 다음에 주 2회 이상 주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치료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막연하거나 감이 안 가실 것을 대비해서 한번 외국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사가 랄랄라 하고 의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소디움, 칼슘과 수액제와 비타민C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아래인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IV4 라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한다 라고 하고 있고, 수액은 원칙적으로 하면 50g이면 500을 잡는데 여기서는 일단 데모를 위해서 1리터짜리를 준비를 했고, 아스코빅 애시드 이 아이들은 이렇게 50g짜리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넣을 수 있다. 이 제품들을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50g, 비타민C 50g 한번 넣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25g짜리 두 개를 했으니 50g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수액에 비타민C 50g을 넣고, 필요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마그네슘이나 칼슘 등을 추가로 넣을 수 있고, 뿌리는 것은 리도케인 스프레이입니다. IV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이고, 토니켓도 이렇게 살이 안 찝히는 형태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IV를 이쁘게 멋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투명한 더마통 같은 거로 보이게끔 하는 거고, 여기서 놓고 있는 암 환자를 위한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흔히 피곤할 때 맞는 잠깐 맞는 30분짜리랑 틀려서 최소한 1시간에서 2~3시간까지도 맞으니 이 주사 맞는 환경이 환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지를 할 수도 있고, 이걸 맞으면 갈증이 생길 수 있으니 옆에 이렇게 간단한 스낵을 같이 준비하기도 합니다. 좀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C 25g짜리는 좀 더 비타민C 앰플 자체가 두텁고 차광도 잘 되고 콜드 데리버리로 돼서 이것이 좀 더 환원형으로 잘 되어 있어서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C 10g짜리 8개를 쓰는 것보다 25g짜리 3개를 써서 75g으로 했을 때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훨씬 더, 오히려 적은 양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혈중 농도는 잘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안 들어왔던 이유는 이것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 말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노력하신 결과에 힘입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가 이렇게 사과처럼 씹어놓은 지 오래두면 이렇게 환원돼 버리니 알약도 마찬가지고 비타민C 자체도 이렇게 차광이 잘 되고 보관이 잘 된 것은 환원력이 좋아서 그 효과가 좋은 걸로 되셨습니다. 이것이 이 부분이 대한민국 총판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암 난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처참한 환경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암을 진단받으면
어찌 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이니 많이들 방황들을 하시죠. 요즘은 이렇게 이제 유튜브 자기 방송들을 많이 해서 자기가 암 환자가 됐든 어찌됐든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거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암은 암이야. 그래서 건강 자료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야 해. 라는 그런 블로그들이 있죠. 훌륭합니다. 초록색 창에 암에 대한 도서를 치면 2020년 기준 약 17,000권의 책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걸 다 봐야 되는가? 이거 엄청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먹는 거 위주로만 많이 하죠. 근데 이러한 책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렇게 의료진에 대해서 기존의 치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목조차 이렇게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의사한테 살해받지 않기 위한 내용을 보면 병원에 가지 마라, 뭐 항암방사선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외래어는 환자들 중에 암 환자 중에 이미 90%는 암 환자 중에 90%는 보완 대치요법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70%는 우리와 얘기도 안 합니다. 우리한테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우리한테 뭐 이거 해도 돼요? 개똥쑥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오히려 착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통합종양학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임상영양학, 뭐 좀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충분한 성분에 충분한 치료 용량을 올리는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IV 뉴트리션, 그 다음에 서플리멘트도 좀 더 유별난 것들, 뭐 카이로프락틱, 아큐펑처, 허브, 호메오패시, 마사지, 카운셀링까지 포함하고 있는 방대한 학문인 것입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김 대표님네 언니네십니다. 많은 유튜버, 너튜버 중에 이렇게 암 환자가 자기 치유기를 올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암 환자고 자기가 치료 과정 극복한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올린 것인데 울렁거리는 거! 항암 치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어. 약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울렁거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구내염. 구내염이 생겼었어? 엄청 생겼지. 그런데 아무도 몰라 제가 구내염인지. 저는 구내염을 이기고 먹습니다. 너무 잘 먹었지. 너무 잘 먹었지. 여기가 구내염이면 일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구내염이면 일로 먹으면 돼. 늘 매운 거 먹자. 그리고 너무 좋아. 야 식빵 토할 때 좀 먹어주면 흡수 하나요? 나온다고 토하려고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이제 수족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에 수족 증후군이다라고 뭔가 메시지를 받는다. 그러면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는 수족증후군이 뭔지 몰랐어. 종이에다가 이 항암약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게 수족증후군이라고 한 글자가 써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겪어왔잖아. 토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울렁거리고 머리 빠지고 부작용이 너무 많았잖아. 근데 수족증후군은 뭐 뭔데 이 정도만 하겠는데 하지 이랬는데 정말로 2차까지도 괜찮았어. 맞아. 이 캐릭스는 선생님이 30번 맞으라고 해도 맞겠다 그랬었는데 정확하게 3차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데가 너무 아프고 관절이 아픈 거. 저는 뒤꿈치에 왔어요. 지금 항암 치료 끝난 지 4, 5개월 됐는데도 아직 상처가 안 없어졌어요. 그때 생긴 상처가 진짜 심했지. 진짜 심했어요. 아예 운동화 그냥 비창 있는 건 아예 못 신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신발을 안 신을 수가 없으니까. 그 양말을 벗을 때마다 약간 진물 같은 게 그리고 붙어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진짜 아팠었어. 쭉 이렇게 떼지는데 그게 진짜 아프고 항비로 가지고 나고 에서 사면 싸지 않아. 처방에서 사도 특히 제가 좀 심하다고 남쳐줬어요. 너무 심해. 보신 것처럼 우리가 외래에서 잠깐 보는 암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게 항암제의 효과보단 부작용을 더 항암 치료할지 안 할지에 있어서 그 치료의 부작용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부작용이 더 심하면 치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펜서 케어, 페이션트 케어를 위한
보시다시피 첫 번째입니다. 수술 잘 회복하고 잘 먹어라. 뭘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말 없죠.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씹어도 되는지 수술한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데 잘 먹어라. 알아서 잘 먹든지 말든지.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잘 먹어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한다면 어찌되었건 전체적인 치료율이 높아지고 회복률이 높아지니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 자고 통증이 없는 거, 통증 무섭습니다. 밤이 무섭습니다. 못 먹는 거, 우울한 거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 것조차도 이것만으로도 환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이미 50%에서 이미 영양 결핍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적절한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회복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암 방사선 전후의 과정이 그날 주사 맞는 당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뒤로 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주사로는 이런 게 있고 주사로는 알파 리포익 애시드와 로우도즈 비타민 C, 비타민 B군, 셀레니움, 아연, 크롬, 망간, 구리,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고농도, 이뻐져라 하여져라 이런 것이 아닌 글루타치온 고농도, 그다음에 쌈에 등등을 사용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한 것은 평소에는 고농도를 하다가 항암하는 주사 맞는 전후로는 이런 회복 주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암수술 전후에도 면역 영양 보충이 수술해야 감염을 감소시킨다는 논문이 많이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IVNT의 내용으로는 역시 알파 리포익산, 로우 도즈 비타민 C, 비타민 5, 6, 12, 글루타치온 등등 그다음에 먹는 걸로는 지용성 비타민 등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주사를 얘기한다면 여기 환자가 우리한테 왔을 때 초진이 이때였는데 환자가 이미 진단 시작인 관계로 이때쯤 수술하고 이때쯤 퇴원한다고 하면 평소에는 환자 스케줄에 맞춰서 하이도즈 하다가 수술 앞둔 입원 전후로는 뉴트리션 세라피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많이들 하시는 온열 치료 내지는 방사선 치료는 비타민C 항암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고 서로 시너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라디에이션 세라피 한두 번 맞을 때는 그 부작용을 모릅니다. 맞다 보면 시커매지고 기운 떨어지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때 해줄 수 있는 것이 로우 도즈 비타민C와 비타민 B군, 글루타치온 고농도 등이 있습니다. 라디에이션 세라피는 이렇게 에브리 아더 데이로 주 5, 6에서 3일 하니까 그냥 평소대로 하이 도즈를 하다가 환자가 힘들어 한다면 내진 예방 차원으로라도 로우 도즈를 매주 해도 되고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암을 한번 간단히 화두로서 얘기했고 본론에서 인간적인 통합의학적인 방법으로 암을 바라보는 접근하는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암, 이 셀프 입장에서는 어떨까?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암 자신, 이 셀프에 대한 입장입니다. 아주 단순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기, 바이럴 인펙션,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처절하게 겪고 있는 바이럴 인펙션과 암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시는 것은 어느 조폭의 사진입니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한데 이러한 조폭들은 제거의 대상인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 남인가? 암세포는 남이 아닙니다. 원래 내 몸에 있던 나의 세포가 어떤 원인이 됐든 유전적이 됐든 후생유장학이 됐든 스트레스를 받았든 못 먹었든 어떤 원인이 돼서 암세포로 바뀐 나의 변형된 자아,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것을 잘라내고 화학치료를 하고 방사선으로 지지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 한계가 요즘은 너무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 아픈 자식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좀 교화할 수 있는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통합의학적인 치료 접근의 세 번째 암세포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에 대한 레퍼런스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